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한겨레신문의 이춘재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들어온 그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2부에서 법원 공무원들의 법원장 다면 평가 결과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이 판사 시절에 지원장이었나요 그때? 1등을 한 적이 있었다는. 아, 네. 그때 몇 점 받으셨습니까? 이 100점 만점에 한 98점, 99점? 뭐 직원들 와, 한 아니, 70여 명. 점수가 그렇게도 나와요? 네, 한 70여 명 됐는데 다 그냥 오. 만점이고 한 분만 조금 만점보다 바로 밑에 해서 충남북 관내 기관장 중에서 수치는 제일 높았었죠. 오, 그래요? 네. 예. 먼 과거의 이야기네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점으로 돼요. 네, 네. 아니, 100점 만점에 21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부적합하고 물러나라는 뜻이죠. 굉장히 보수적이고 되게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인데요. 법원직은 실상을 아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두 장면에 대한 두 분의 감상평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사 2명 있잖아요. 네. 그들의 행태 네.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왜 말을 못하세요? 말이 안 나올 정도죠. 네. 이게 지금 하여튼간 저도 이런 변호사 유형의 변호사들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법정에서 이렇게. 몇 년 전에 드라마 네. 제목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그분은 훌륭한 변호사님이시죠. 네. 근데 그 이상함과 이 이상함은 좀 다른 네, 이상함이. 기괴한 변호사들인 것 같고. 네. 네. 이게 지금 법정에서 이런 소란을 보통 이제 방청객들이 피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많지도 않고 사실. 사실은 법정 그 질서를 법정 경위들이 되게 엄하게 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모자도 못 쓰게 하잖아요. 모자 제가 예전에 들어간 재판에서는 그 나이 드신 여성분이신데 흰머리가 나니까 이제 그걸 가리려고 모자를 썼대요. 근데 이제 그 모자를 벗으라고 이제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실랑이가 있었는데, 예, 그래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엄격하게 그 법정 그거를 질서를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막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처음이고. 네. 근데 사실은 뭐 지금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내란 법정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는 또 딴 세상이래요. 그러니까 방청객들은 다들 그 극렬 지지자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부분 보통 이제 일반 방청객들은 잘 안 가죠. 일반 시민들은 바쁘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위협적이고 변호인 재판부나 특검 쪽에. 네. 예, 그래서 이런 법정일수록 그 질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전에 제가 법정 나갈 때 기억나는 장면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 전두환 노태우 재판 때 법정에서 전두환 씨 아들들이 방청객을 때린 적이 있어요. 그 강민조 씨라고 네. 예, 강경대 열사 아버지 예, 지금 그 전국 민주화 그 유가족 협의회인가 그 회장하고 계시는데 전두환 씨가 그때 전두환 피고인이 그때 이제 그 피고인 신문에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강민조 그분이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죠. 네. 이제 재판부가 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가가지고 아마 장남이 좀 앞장서서 한 것 같은데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치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기사도 크게 났는데 그때도 감치하겠다 이제 경고를 한 것 같은데 감치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예. 그 어떤 행동이 나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들을 그걸 좀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화가의 미술품을 구매할 때도 그 화가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도 되게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현재 그 개명전 이름이 이명규 변호사이고요. 그 변호사는 이 시선 집중에도 방송이 그 권지현 기자가 네. 그 진실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 정광훈 씨죠. 정광훈 씨가 그 23년인가요? 5억을 들여 로펌을 만들었는데 네. 그때 예. 그죠? 그런 기억하시죠? 네, 그런 데서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종교와 변호사와의 뭐 결합, 뭐 유착 이런 걸 떠나서 더 심층적으로 들어보면 돈이 좀 연관된 행위이고 이라고 또
어디 돈과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형태의 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즈니스 차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돈의 연결들이 있고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늘 자본주의에서 늘 극복하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아이고. 일단은 이거는 뭐 법원 행정처장도 이제 고발에 이르렀고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에 정식으로 징계 요청, 징계 사유를 송부하였기 때문에 대한변협 대 징계까지 이어질지 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그걸 다루는데 뭐 그죠. 예. 일반인들도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예. 네, 할 수 지금 있습니다. 변협 태도가 약간 좀 미온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협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신뢰관계인 동석 이걸 지금 주장했었잖아요. 그 네. 이하상 변호사 네, 네. 그 증인 나갔을 때 증인도 필요하면은 신뢰관계인 동석 이 제도를 앞으로 이게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변호사 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그 징계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 좀 아니 부담을 느낀다. 저희도 이제 이제 뉴스 채굴권이 그래서 변협 입장도 듣고 이제 그 네. 얘기를 했어요 변협에서.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아니 그러면 시비 붙어갖고 내가 한 대 맞아서 한 대 맞은 게 너무 억울해서 때리면 그게 정당화 됩니까? 쌍방폭행으로 똑같이 처벌받지?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변호사들이 그렇게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걸 100번 양보해서 인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저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딨냐는. 네. 그 변호사 단체는 이제 변호인의 조력권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지키려고 과거에 이제 변호사 감치 사례가 있었고요. 그때 변호사 이제 그 홈페이지에 그 대응 사례를 매뉴얼들 방법들을 게시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네. 이런 변호인의 조력권 관점에서 이 부분에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실제적인 구성을 보면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의 다수 과반수를 넘는 임원진 의사결정 구조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치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변호사 단체가 어떤 이 판단 사법기관 뭐 현재 논의되는 사법행정위원회도 그렇고요. 거기에 변호사가 다수를 참여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나 더 붙이면 공처장이 역대 공처장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때 공수처장의 임명에 가장 뭐 그걸 뭐라고 하죠? 캐스팅 보수처럼 지었던 맞습니다. 거는 예. 대한변협의 의견이었지 예, 않습니까? 후보 추천위원회 그 당연직으로 들어가거든요. 변협 회장이. 예. 근데 그 당시에 아무튼 되게 정치적인 행보를 했었죠. 그 당시 변협 회장이 원래는 자기네들이 그 김진욱 공수처장 후임으로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제 판사 출신이었으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제대로 그 수사를 못한다. 그러니 이번에는 검찰 출신을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변협에서 이제 검찰 출신 후보자를 추천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추천한 변호사들이 안 되니까 야당에서 이제 그때 민주당 쪽에서 반대를 했었고 대신 민주당에서 추천한 이제 검찰 출신 후보가 있었는데 이 변협 회장이 그때 그 문제적 인물 이 김태규 나중에 이제 방통위 부위원장 되는 네. 그 문제적 인물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공수처장 시키려고 애를 썼다잖아요. 그 당시에 썼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계속 그 대한 변협 회장이 그 김태규 후보자를 계속 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공전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100일 정도의 그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끝까지 이제 그때는 법원행정처장이 버텨가지고 오동훈 처장이 이제 되긴 됐는데 그 당시에 변협 회장이 보인 행태를 보면 상당히 그 정치적인 행보를 했었어요. 그때. 대한 변호사협회도 이익단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익단체이죠. 그 근데 변호사법에 규정된 대로 공익적인 역할을 하도록 네. 조금 아주 혁신적인 변화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익단체 치고는 공적 부문에 개입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뭐 민주당에서 이제 뭐 대법원 관련해 사법행정위원회든 아니면 뭐 대법관 구성의 그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단순 증언 문제뿐만 아니라 이 훨씬 중요한데 그쪽에 무슨 대한변협 변호사 법관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
협회장의 권한들이 마치 중요한 하나의 상수로 취급하시는데 우리가 그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체혁명 과정에서 그 제기된 시대 정신은 직접 민주주의 강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들의 참여들이 단순한 단체 대표보다 훨씬 더 공정성과 나라 발전에 도움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점을 그러니까 저희가 여쭤보려고 지금 그 얘기를 꺼냈는데 어제 이제 사법행정개혁안이 발표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이 방안이 이제 일단 가장 큰 건데 일단 이 방향성에 대해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차. 일단 동의는 하십니까? 네, 큰 방향성에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뭐 과거부터 쭉 과제로서 논의되어 왔던 것입니다. 뭐 헌법 교과서에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이 그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 또 내란의 밤에 있었던 내란 동조 그때는 마땅히 이 법원이 이거는 위헌이라고 선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적법한 것을 가정해서 실행을 생각했다는 점 또 당시에 이 공직선거법 재판전에 한덕수, 김충식 회동에 대해서 다 아주 명쾌한 설명 내지는 책임 있는 진지한 설명들을 아는 상태에서 그 대법원의 신뢰도가 막 추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촉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우리 위원님도 일단 동의하시고. 네, 동의를 하는데 이제 어제 이제 그 민주당에서 했던 토론회, 그 민주당 TF에서 토론회를 제가 이제 쭉 봤는데 그 이제 생중계되는 거를. 근데 이제 거기 저도 이제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법권에 사법행정권도 포함이 된다. 어제 법원행정처 쪽에서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근거는 이제 헌법 101조인가요? 거기에 그 사법권은 저기 있죠. 법관으로 구성된 그죠? 그 조항이 있는데 법원에 속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조항을 들어서 이제 사법행정권도 당연히 그 재판의 독립을 위해선 법관들이 주도가 돼서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큰 간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 위헌적 요소를 해설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앞으로 행정처 폐지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건 조금 전에 했던 그 대한변협 얘기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었는데 사법행정위원이 13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 추천권을 보면 대법원장, 뭐 헌재소장, 뭐 그렇죠. 법원장 회의, 법관 대표회의 이런 데서 두고 5명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비법관으로 한다고 돼 있으면 비법관으로 추천하는 주체의 핵심은 결국 대한변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그 어제도 이제 법원노조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결국은 이제 법적 일어나 그런 정책에 따라서 변호사들도 법관으로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또 법관들이 좌우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 제기죠 사실은. 네, 뭐 좀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 전문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결국 사법권의 주인은 창출 권력은 국민이니까요. 국민의 시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위원들로 구성되는 그 두 가지 점입니다. 뭐 국민의 눈높이와 전문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그 전문성 부분은 뭐 현재 TF 구성원도 봐도 그렇고요. 그게 뭐 주로 검사 출신들이 좀 상당수 있고 검사 출신 위원들이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상당히 공격적인 현실적인 안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실제 그 법원행정처가 실제 담당하는 기능 그리고 절차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들이 있어야지 더 좋은 그 과제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점이 좀 미흡해 보이고 또 한편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기본적으로 이익단체 내지는 그 기본적으로 다 이 법원의 내부의 입장들을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사람으로 돼 있어서 이분도 근본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또 시민단체들 적어도 그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의 구성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행정은 사법권이 절대 불가침에 고유한 것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사법행정은 구체적인 재판 작용과 관련된 것만 그것들이 이제
거의 절대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죠. 헌법의 그 해석상. 그렇지만 인사 예산 이런 부분은 그거는 사법권의 그 신성 불가치만 절대적인 고유한 권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건 배당도 현행 법 질서의 국내법 프레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유엔의 그 선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문제가 불거진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설특검 추천에 대한변협도 참여를 했는데 상설특검이 수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쿠팡건인데 쿠팡 이사가 대한변협의 이사였다. 네. 그래서 뭐 그게 지금 오비 일학이었던 뭐든지 간에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잡음이라든지 논란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스스로 그쪽 상대편 누구죠? 그 서 의원님은 그거를 이제 모르고 통상적인 업무로 갔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그 정무이사는 알잖아요. 그럼 스스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그런 자리에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대한변협의 공정성과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지금 그 이게 뭐 이제 방안에 자꾸 대한변협의 어떤 참여권 이런 걸 보장을 하는데 네. 이 전제가 맞느냐 이걸 지금 제기를 하는 거죠. 뭐, 네, 과거에 그래 왔으니까 또 이렇게 관성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는데 아주 진지한 이게 성찰과 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정관 이후 근절 방안이라든지 법관 징계 실질화 이런 건 뭐 지금 저희가 굳이 토론 안 해도 다 동의되는 부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말이 너무나 많았고 네. 안들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뭐 특별재판부 왜 안 합니까? 그 실천해야죠. 뭐 역풍 뭐 이런 그런 거 정치적인 공화 계산하지 말고 실천해야죠. 국민들 힘들어하십니다. 지치고 분노하시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뭐 평가 네. 안 여쭤보고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이제 사법농단 이후에 사실은 그 판사들이 요구했던 개혁안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와 가지고 그 법원장 추천제를 사실상 없애버렸잖아요.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인기 투표화 돼가지고 판사들이 이른바 워라밸 즐기는 그런 것들, 그로 인한 그런 재판의 지연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판사회의가 평판사들의 입김이 강하면 강하게 작용할수록 그 재판 지연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해소하기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법원 집행부는 그러니까 수뇌부는. 그래서 판사회의 실질화 이런 부분도 아마도 그 법원행정처에서는 그렇게 그 강하게 뭐 이렇게 강하게 반대한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뭐 법원장 부분도 이제 법관의 법원장보다 그 외부 인사에 의한 법원장이 더 낫지 않나라는 견해도 법원 내부 목소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법원장은 재판 안 하니까요. 일부 사무분당 영역으로 뭐 조금씩 하는 법원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의 영역은 꼭 법관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뭐 이런 그 외부에 의한 직선제 방향이 더 근본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하면 법관의 임명 방식, 추천 방식, 지금처럼 스카이, 그다음에 검사 출신, 이른바 이제 강남 출신의 굉장히 기본적으로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으로 충원되는 방식에 대한 고민,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의 강화, 뭐 이런 검찰 뭐 수사권 기소권의 남용 통제에 관한 고민들이 근본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내란 관련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홍장원 증인이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여인영 증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좀 쭉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포인트를 좀 뽑아주신다면. 그거를 봤을 때 느낀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이제 검찰에서의 이미지는 그거거든요. 자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니들은 맘 놓고 수사해 이렇게 이제 뭐 이른바. 보수로 이른바 맏형 리더십 뭐 이런 식으로 묘사했었죠. 해서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재판을 보면 그 당시 이미지가 좀 어떻게 보면 왜곡된 게 아니었나 할 정도로 다 의심할 부하터서 정도로. 지금은 다 노골적으로 다 돌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말투하며 이런 것들이 예전에 무슨 뭐 정말 맏형 리더십을 보였던 그런 말투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다 그냥 뭐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야 이거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거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이제 그런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윤석열
또 윤석열이 그러한 인격을 직무용 인격을 형성하게 된 특수수사의 폐해들을 그런 거 뭐냐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피의자와 참고인들 그 희번덕거리는 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제스처 검찰총장일 때부터 훨씬 강해졌던데요. 그만큼 궁박하고 더 어렵다는 처지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 피의자 참고인이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들이 있었을까? 그 신정아 씨 사건에서 그 회고록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는 이제 2002년도 서울중앙지검의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거든요. 검사가 사람을 그 전에 이제 검사 생활 시작한 사람이죠. 94년도부터.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체득이 된 사람이죠. 그 와중에서 그 의자에 앉아서 그 수사받으면서 그죠? 그 네. 수치감과 공포 속에서 그렇죠. 그 용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얼마나 그 참혹한 광경입니까? 뭐 자살을 해마다 자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거짓과 교만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인원과 요원을 험재 재판소에서 인원과 요원을 구분하면서 그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거짓과 교만의 특성들이 그대로 발현되고 있는 거죠. 그 피고인 본인이 그렇게 신문에 하는 애들은 형사법정에서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기껏 한두 말 질문하고 마는데요. 마치 변호인 젖혀두고 자기가 다 아는 양 교만하게 이렇게 재판장을 휘어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 기소권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검사들의 어떤 인격, 검사의 해방을 위해서라도 인간 해방을 위해서라도 수사권 부분은 완전하게 폐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신빙성 판단에서 홍장호는 자신의 증언거부권도 행사하고 기본적으로 중앙고 후배고요. 기본적으로 부분적인 진실만을 이야기할 뿐이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요. 그 홍장원 그 국정원 차관급이었죠. 차장. 그 차장은 그 오로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가지고 홍장원 있습니다. 전 차장이 훨씬 더 날카롭던데. 네. 날카롭죠. 그러니까요. 네, 많은 뭐 말 그대로 블랙용어로 할 폐부를 콱콱 찌르는 단답형이면서 폐부를 찌르는 발언은 오히려 홍장원 증인이 더 그렇던데. 네, 맞습니다. 그 증인 신문은 윤석열 피고인 쪽에서는 손해 본 증인 신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총장 시절에도 그렇고 대통령 시절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윤석열 피고인 근처에 가면 사람의 오염되고 그 욕망을 자극해서 사람의 그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잃게 합니다. 네. 근데 여인영과 윤석열 두 사람에는 그러니까 좀 이제 그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의 그런 게 좀 있어 보이긴 네네. 하는데. 뭐 그죠? 그걸 각자도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책임 회피하고 전가하고 그죠? 자기 최소한 자기 살라고 네. 이렇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명단 점점 더 관련해서 강화되겠습니다. 했던 얘기는 결국은 누가 나한테 그 지시를 불러줬다 지시했다라는 거잖아요. 딱 두 사람 특정이 되는데. 이름만 얘기 안 했지 뭐 다 사실 특정한 거죠. 대통령 아니면 국방부 장관인데. 그 취중에 무릎 꿇고 뭐 우리 군인들 그렇지 않다. 그 계엄훈련 받은 적이 없다. 개전되면 즉시 그 전방으로 가야 되지 이런 거 못한다는 건 취중에 있었던 그 양심의 한 자락을 찔려서 표현한 것이죠. 12월 3일 날 바로 방첩사 홍장원 국정원 차장과 통화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무튼 아니 뭐 계엄 안 됩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무례해서 무릎 꿇었다라는 거잖아요. 무례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그리고 끝날 때도 인사하고 가고 기본적인.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제 그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 팀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대검도 압수수색을 했고. 네,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근데 지금 딱 내란 특검이 김건희 씨를 정면으로 지금 정조준한 거잖아요. 네.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일단 그 대목에서 이제 김건희와 박성재 당시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렇죠. 김건희 피고인은 민간인이죠. 그 영부인으로서 대통령 보좌 역할 외에 나머지 특히 자기 수사 그리고 다른 검찰의 수사 영역에서는 완전한 민간인입니다. 오히려 개입하는 것이 매우 잘못된 행위인데요. 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반말이었는지 경호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뉴스 보도에 하면은 반말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내 수사 어떻게 되나. 그다음에 누구죠? 그 김정숙 그다음에 김혜경 현재 영부인이죠. 그 수사가 왜 뭐라고 했죠? 왜 수사 안 하냐? 수사 안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 그리고 명태균 관련 울산지검의 수사 보고서가 전달된 정황이 있다. 창원지검. 네, 창원지검 정유미 그 지검장이었죠. 정유미 검사
그쪽에서 이제 작성된 수사 보고서가 전달 정황이 있다는데 그 수사 보고서 전달 부분은 이건 공무상 비밀 누설이어서 정말 이건 그냥 범죄입니다. 범죄죠. 네. 네. 범죄 맞죠? 네, 박성재. 그리고 공수처 검사 이 수사 영장 청구서 변호인한테 줬다고 해서 최종 벌금 뭐 확정돼서 네. 징역형 됐다가 벌금이 확정돼서 그 옷 벗었거든요. 이 하나만으로도 이 법무장관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김건희 피고인이 검찰총장 부인 시절에 한동훈 그죠? 그 당시 반부패부장 뭐 200몇 회 카톡을 뭐? 200몇 회인가 뭐 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는 이 남편이 하는 일 자체가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고 네, 자기가 맘만 먹으면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수사 지휘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정황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도 대검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 아크로비스타에 갔다 와서 결정이 뒤집어지는 예라든가 네. 또 용산 집무실에서 있었던 것들이 용산 그 뭐라고 해야죠? 관저에 갔다 오면 바뀌는 과정.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카톡에 그렇게 직장의 부하, 하급자 직원과 부하하고 그렇게 많은 다수의 것을 카톡을 주고받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뭐 이렇게 추론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청탁. 네, 검찰 출신에서 이제 경험 많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로 그런 부분도 됩니다. 진실을 소명해야죠. 그러면 지금 일단 관심사는 둘째 두 가지. 하나는 박성재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일단 둘째치고 그 조금 전에 창원지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받은 것 자체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했잖아요. 네, 수사 보고서 파일이 전달됐다면 그러면 그 자체로 일단 처벌은 가능한 거고. 범죄입니다. 범죄니까. 범죄입니다. 그냥 법무부 장관의 직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과장을 시켰다고 하니까 또 이게 그 권한 남용, 그죠? 직권 남용에 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내란의 동기 뭐 관여라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박재영 그 공보 역할하는 특검보 말에 따르면 그 계엄의 동기와 관련되는 그 바로 그 지점이 이제 두 그 점을 번째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란 동기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연관성을 파고 있다까지는 예. 좋은데 네. 그래서 내란 감행 과정에 김건희 씨가 개입을 했느냐 아니면 김건희 요인을 고려했느냐 이건 결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후자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원인 그러니까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동기와 관여. 그렇죠.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동기 거기에 이제 김건희 씨 관련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 아내 같아요. 사랑 자원이냐 김건희 개입이냐 이거가 그러니까 갈라져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아주 부분이 극단적으로 이제 내란의 공동수계라는 국민의 오. 한 저변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김태효 등과 관련되는 그 HID 관련해서 김건희 직접 관여 정황들이 국회에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공동수계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특검법 가장 누구죠? 그 윤석열 피고인에게 가장 중요한 김건희 특검법의 그 압박감이 거센 시점 그리고 명태균 이런 부분과 동기로서 그냥 그치는 것인지 그렇죠. 예, 그 기획 단계, 모의 단계 참여한 것인지 이런 측면에 정리해서 네.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내란 특검이 김건희 요인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 준비 감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요인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모의 준비 과정에 김건희 씨가 직접 개입한 게 있느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 특검 수사가 네.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내일 모레면 지금 최상병 특검은 활동이 끝난다고 그래요? 네. 네.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뭐 제가 요 친선 중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최상병 특검에는 군 검찰 관계의 관계들 제가 군 검찰관으로 그 복무를 해서 그런 관계들이 지금이 그 하나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뭐 플리바게닝 자체는 허용되는 게 아니니까요. 뭐 그런 부분하고 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형 로펌들이 거기에 관여해서 그런 부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했죠. 최혜병 특검은 뭐 현재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임기훈, 이시원제 그 기소유예 그게 지금 관건이 되잖아요, 문제가. 근데 이제 국방비서관하고 공직기강 비서관 자리에 있었던 핵심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수사 협조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얘기 거 들어보니까.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상당히 좀 오래됐고 시간이 한 2년 정도 흘렀고
그리고 이제 서류나 이런 관련된 그런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진술이 중요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아마 핵심적인 진술을 해줬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기소유. 그래서 기소유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또 한 가지는 그 사실은 그 의혹의 한 축인 구명 로비 의혹은 거의 건드리지를 못했던 것 그것도 같아요.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누구죠? 그 이종섭 그때 그 귀국 시점에 있어서 갑자기 공수처에서 막 소환한다고 네. 압박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관련해서 급히 이종석을 그 국방부장 호주 대사에서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네. 그 김태효 등의 역할 등에 대한 그런 수사들 뻗어나가지 못하는 측면들은 아쉽죠. 역사의 평가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은석 특검도 그 내란의 동기 모의 참여에 대한 수사를 그 충실하게 정말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